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 바로크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인사를 드렸으니까 저는 들어가고요.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시는 이 바로크 시대 예, 화가 중심으로 해서 이 바로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고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입니다. 이 바로크의 어는 일그러진 진주이다. 이거는 이 16세기 유럽을 지배한 이 고전적인 조화, 균형의 의미에서 불규칙하고 과장된 형태로 구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굉장히 규칙적이었다면 이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은 약간 불규칙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럽의 나라 중에서 프랑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은 전 유럽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이 균형이 깨진 부조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호화로움과 복잡한 장식, 화려함, 극적 효과, 생동감, 율동감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는요, 바로크 시대는 미술뿐만 아니라 뭐 건축, 뭐 조각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바로크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바로크는 이런 서양 예술사에서도 이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이자 예술사조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단정하고 조화된 이런 이성적인 표현에 비해서 이 강한 왕권과 함께 나타난 이 거칠고 과장된 이런 남성 경향의 17세기 미술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미술은요, 대략 이 1600년경부터 한 1750년까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카톨릭 국가에서 발전한 미술 양식을 말합니다. 또 이 바로크의 원뜻은 이 지나치다라는 이 남용의 뜻이지만요, 이상하고 비논리적인 것에서 나온 괴상하고 과장된 이런 형태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제 르네상스와 비교해서 바로크 시대의 그 미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비교하면은요, 이 바로크 시대 그 미술들은 음, 그 빛나는 색채감이 있고요, 또 음영, 질감 그런 풍부한 이런 대비 효과를 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표현적인 붓질, 그래서 약간 비고전적, 동적, 남성적, 불규칙적인 성격, 또 심한 이 과장성의 표현, 이런 것들이 또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회화, 우리가 이제 그림에 있어서는 그림의 그 구도들이 대각선적인 구도, 그 다음에 원근법, 그 다음에 단축법, 그 다음에 눈속임의 효과, 이런 활용들이 전체적으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바로크는 또 이제 그 이후에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이 로코코 양식에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바로크 로코코를 비교하다 보면 정말 그 바로크는 남성적인 것들이 많고 약간 이렇게 그 로코코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로크 미술에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화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스페인의 궁정화가였던 이 벨라스케스는 이 카라지오의 그런 사상과 기법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서 자연을 냉정하게 관찰해서 몇 번의 단순한 필지로 작품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화면에 이 사물을 운동감 있게 배치하고요. 색과 명하며 밝고 어두우며, 우리 명암은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암을 풍부하게 묘사한 이 루벤스 등이 그 뒤를 이루고요. 또 집중적인 그런 광선의 표현과 깊은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렘브란트의 그 야경, 자화상,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로크 미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는 우리 16세기 고전적 이 르네상스의 조화, 균형, 완결성 등에 대해서 이 경탄과 현혹을 지향하고 양감, 강체, 동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이런 거대한 양식, 곡선의 활용, 자유롭고 유연한 접한 부분이 특색이고요. 조각은 비상하는 동적인 자태와 다양한 의벽의 표현들을 특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코 그 예술은 전체에 종속되는 부분들의 조화를 통한 이런 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균형이라는 거는 이 전성기 르네상스의 이상이었던 각각으로 이 완벽한 부분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균형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 매너리즘에 종종 고의적으로 조화를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바로크가 추구하는 이런 그 화합은 형식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보는 이름 하여금 신체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크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그런 그 미술의 성격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는요. 이런 자연주의적 추세를 부활시킨 이 카라지오는 예술의 원천으로 관념보다는 자연의 관찰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전성기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고전기와 로마 고대 풍습으로 복귀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필수적이며 가장 지속적인 그런 요소로 베네치아, 특히 이 티치아노의 전통을 이어서 이런 그 풍습을 그렸던 것들이 또 특징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 바로크의 그런 색, 색채, 그리고 빛,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크 미술은 우리가 형태가 비틀어진 큰 진주, 좀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과장되고 왜곡되어서 그 원래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 바로크 미술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800년부터 1750년, 그러니까 한 150년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 전 국가가 발전하는 미술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격한 운동감과 극적인 효과, 현실 그 자체에서 생동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색채, 음영과 질감의 풍부한 대비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이 자유롭고 표현적인 이런 그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붓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했고요. 이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 같은 장르들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또 17세기부터 나타난 미술 양식으로 르네상스의 기교적이고 뛰어난 이런 면만 모방했기 때문에 약간 아카데믹하다, 학구적이다, 학문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진 미술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과장이 심하고 색채가 너무 강렬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명암, 밝고 어둠의 이 강한 대비를 사용해서 연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표현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하나의 장면 같은 거죠. 무대에 하나 장면처럼 연출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동적인 구도가 또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입니다. 우리가 벨라스케스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말도 쓰고요. 디에고라는 얘기도 쓰고 벨라스케스라는 말도 씁니다.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 초상화가의 대가라고도 불립니다. 어, 이 벨라스케스는 세비야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서 10살이 되던 때 본격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19이 되자 이 스승인 이 파체코의 딸 후안나와 결혼을 하고요. 20대 초반부터 이미 이 세비야의 유명 화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적인 묘사와 웅장한 표현을 쓰는 화가로서 유명한 화가가 됐고요. 활동 초기에는 이런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24세에 궁정화가가 되면서 대부분 평생 동안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런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후 베네치아 여행에서 보았던 풍경들의 밝고 선명한 색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이런 사진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가문 있는 집들에서는 이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 화가들이 와서 이그 그림들을 초상화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또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예리한 이런 관찰력과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초상화를 주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의 그림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 국왕 펠리페 4세는 그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뒤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을 정말 사진처럼 너무 잘 그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옆에다 두고 계속 도와주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복 있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예. 17세기 스페인 회화의 최대 거장으로 불리는 이 벨라스케스는 완벽한 구도와 색,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우아함을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이요. 이거는 이노센트 10세 초상화입니다. 펠리페 4세 이 시절 궁정화가가 된 이후에 평생 이렇게 궁정화가로 지내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인 초상화로 유명하고요. 특히 이노센트 10세 초상화는 역대 최고의 초상화로 자주 거론되는 작품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시녀들입니다. 이 시녀들은 그의 캐리어 중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후대 화가들에게까지 큰 영감을 주는 게 이 아래 시녀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녀들입니다. 이 공주의 사진이죠.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또 이 그림이 좀 가장은 됐지만 너무나 예쁘게 잘 그려서 정말 사실 같죠. 그렸습니다. 이게 그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그림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예. 또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화가이고 또 이 그는 펠리페 4세 공정을 주도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였다고 했죠. 그리고 이 당대 바로크 시대 화가였지만 이 초상화에 유능한 화가이기도 했고요. 또 1629년에서 31년 1년 반 동안 미술 공부와 여행을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왕족 중에 다수의 초상화를 그렸고요. 유명한 유럽 위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걸작 중에 걸작인 이 시녀들은 1656년에 그렸습니다. 예. 19세기 그 초반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다른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과 사실주의 화가들의 기감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네 또한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대 미술 했던 사람들이 이 디아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면서 그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지금 이 시녀들이요. 이 작품은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학법으로 어느 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보는 사람과 보여주는 사물 사이의 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 작품은 가장 많이 연구된 서양화 작품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 마드리드 궁전에 있는 큰 방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마치 이 스냅샷, 그러니까 사진이요.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린 거죠. 몇몇 인물들은 캠퍼스 밖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몇몇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그 마르가디타 왕녀를 담당하는 그런 시녀들, 그 다음에 샤프롱, 호위병, 그리고 두 명의 난장이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벨라스케스 자신이 큰 캠퍼스 뒤에서 작업 중인 여기죠.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벨라스케스 작품 내부의 공간을 넘어 이 그림을 감상할 누군가가 이 자리할 캠퍼스 밖 저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배경에는 거울이 걸려 있고 거울 속에는 왕과 왕비, 지금 요겁니다. 이 왕과 왕비 상반신이 보이죠. 이 왕과 왕비는 감상자와 마찬가지로 작품 내부가 아닌 바깥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작품은 오랫동안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 바로코 시대 화가 루카 지오다노는 이 작품을 가리켜서 회화의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이 19세기 토마스 로런스 경은 이 작품을 예술의 철학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회화로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자신감 있게 치밀하게 표현한 이 벨라스케스의 걸작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제를 사용한 회화 방식이 가장 가능성을 가장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이런 평을 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벨라스케스의 이 시녀들 이 작품은 지금 현대 미술에까지도 이 작품을 회화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연구 대상의 작품으로 하고 워낙 유명한 작품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라바조입니다. 바로크 미술 이런 그 바로크 미술의 특징은 이런 극적이니까 밝고 어둠의 그 두 가지 명암의 특징이라고 하고 이런 그 빛이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서 밝고 어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바로크의 또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가 이 카라바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 1571년 9월 29일 밀라노에서 태어났고요. 이 카라바조는 작은 마을에서 집사이자 건축가였던 가난한 이 페르모 메르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카라바조의 본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였다고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의 미술을 지배하고 압도했으며 이 카라바조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았던 화가 미켈젤로 부오나로투티 이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이 있던 마을 이 카라바조를 따서 그의 이름을 대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조 이태리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예, 정확한 그 이름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씁니다. 어디서는 카라바지오, 카라바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6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3살에 1584년 밀라노에서 티치아노의 제자인 이 시모네 페트르차노 선생 밑에서 그림을 공부했지만 1590년 그러니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이 기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려서 팔거나 싸구려 그림을 그리는 화가 밑에서 재단 그림을 뭐 묘사하거나 정물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을 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카라바조를 후원해준 이 프란체스코 델 모테 추기경과의 운명적인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카라바조가 그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주문받아서 콘타렐리 카발레 재단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의 실험적인 초기 그림을 수집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라바조는 이 16세기 이탈리아의 하단을 주름잡았던 천재 화가입니다. 기존 화풍의 틀을 깨고 파격적인 기법, 독창적인 해석으로 기존 화단에 새 바람을 불어왔던 인물이고요.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이 화폐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예술가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죠. 카라바조의 그런 일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델몬테 추기경을 만나서 이 종교화가로 이제 널리 이름을 날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시기,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 그 태동 배경, 작품의 특징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라바조는 이 바로코 전환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화가로 빛과 그림자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태를 강조하는 기법인 이런 음형주의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밝고 어둠에 대한 이 명암 기법, 음형주의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명암, 밝고 어둠, 중간이 별로 없어요. 아주 어둡거나 아주 밝거나 이런 그 극적인 대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기법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보면 밝고 어둠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을 침투하여 비치는 이 측면 광, 이 빛이요.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오는 이 빛이죠. 이런 빛을 주고 있죠. 측면 측면광은 이런 극심한 명암대를 이루면서 형태를 아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예. 이 카라바조는 17세기 이 이탈리아의 바로크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화가입니다. 그는 39년이라는 짧은 생애의 대부분을 로마에서 보냈고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전성이었던 이 르네상스 미술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화가입니다. 이 르네상스가 종말을 맞이할 즈음 이 인간의 내면과 종교 내용을 주제로 한 회화에 집중하던 당시 미술 세계에 현재 이 밀라노 미술관에 소장된 이 뭐 가을 바구니, 정무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도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 카라바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과일 바구니입니다. 이 이탈리아가 이 카라바조가 이 아까 그 그림도 있지만 좀 전에 이 과일 바구니도 아주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달콤한 상징인 이 사과에는 지금 벌레가 이렇게 썩은 까만 반점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자 속에 있는 잎도 막 이렇게 시들어져 있어요. 또 왼쪽에 있는 빛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 시들어져 있어.
그렇다면 빛이 닿지 않는 어두움이란 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인가? 화가는 빛으로에서 신과 그 피조물의 과일과 꽃 그리고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피조물이 쇠락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동시에 어,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신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 과일 바구니에 비춰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은 과일 바구니 그리면 맛있고 예쁘고 먹음직한 이런 것들을 그렸다면 이 카라바조는 이런 미술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던 카라바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예쁜 정물화를 그리는 반면 여기서는 이런 그 빛을 가지고서 거기에 신으로부터 어둠이란 신으로부터 소외를 의미하는 그런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엠마오에서 저녁 식사입니다. 로마의 허드렛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낡고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빛의 극적인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교적 리얼리즘과 강한 이런 명암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그런 격적인 이런 표현들 이런 카라바조의 시적 사실주의 합북은 이 기성의 화가들로부터 굉장히 반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전면 예술가들의 그런 열렬한 이 반응을 얻음으로써 새로이 전개하려는 이 이탈리아 바로코 회화의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화가입니다. 네. 이거는 홀로 네르 페르네스에 참수하는 유디트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정밀과 초상을 아주 치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이거는 그 로마 콘타렐리 성당에 있는 이 성 마테오의 일생입니다.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은 마테오죠. 이런 카라바조의 사실주의적 자연주의가 충만하게 배어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은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극적 절정의 장면을 보고서 지금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너무나 그 사실적인 이 표현이 이 극적인 밝고 어두움에 관계되고 이런 그 참수 당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그려서 이것도 대표적인 작품으로 뽑고 있습니다. 푸른 과일을 깎고 있는 소녀입니다. 이거는 초기 작품에 이렇게 밝고 어둠에 대한 이런 작품을 양식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본연의 실체에 접근하다. 그래서 순교에 직면한 이 순교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이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런 그 순교자, 찡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순교자의 모습을 표현했고요. 아울러 고난을 당하는 예수의 모습, 그의 신선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 카라바조는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종교적으로 미화하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실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접해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성제로입니다. 이거는 전통적 학자 이미지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작품 제작에 이런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를 표현을 했고요. 종교 개혁이 발생했던 당시 이런 카톨릭교와의 갈등, 이 탄생된 이 카라바조의 존경화들은 섬세하면서도 가장 예리한 표현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촌의 죽음, 양면입니다. 카라바조는 당시 물에 빠져 죽은 이 매춘부의 시체를 이용해서 성모 마리아의 이 죽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항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화가로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도 입었고요.
하지만 카라바조는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성과 속이 따로 없다. 성 안에 속이 있고 성 안에 성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스러움과 속됨이 동시에 너무 적나라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술가 르네상스를 끝내고 바로크를 열었다. 이런 다채롭고 이 그림의 그 회화의 극적인 효과와 이 어두컴컴한 배경 속에서 인물들이 하이라이트가 된 게 명암의 이런 대비 효과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해화 기법은 루벤스, 렘브란트, 바로크 시대에 큰 영향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이 가장 속된 것에서 성스러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종교화는 이런 천군 천사를 등장하고 성모 마리아의 같은 성소의 주인 되고 무조건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그 표현과는 거리가 먼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을 표현하려고 했고 카라바조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아름다운 종교화를 그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바조는 이런 예술의 위대한 점은 속에서 진정한 성을 발견하고 성을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끌어내렸다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조의 종교화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뭐 살인, 죽음, 강기, 성서의 장면 그렇지만 이 카라바조의 종교화 속에서 이 16세기 카톨릭의 반종교 개혁적인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의 유역에 흔들리는 교인의 마음을 성서에 등장하는 성자들의 확고한 믿음과 순교의 전례를 통해 각성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감춰진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카라바조의 작품 세계는 대부분 이런 테네브리즘이라는 이 어두움의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네브리즘, 명암의 극적인 대비를 이 17세기 양식에서 어두운 색조로 표현하고 간접광으로 인해서 밝은 빛으로 형태를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특징이 있었다는 게 이 카라바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추구했던 것은 성스러움과 속됨,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